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명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코틀린의 실드 클래스를 이용한 뷰 상태 관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틀린을 이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뷰 상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코틀린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코드 예제로 계속 코드가 나오는데 코틀린이에요, 다. 혹시 코틀린을 사용 안 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근데 어차피 문법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들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개념 정도만 같이 익히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진 엔터테인먼트에서 현재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코틀린으로 오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갑자기 구글 I/O에서 코틀린이 빵 터지고, 뭐 그때부터 뭔가 좀 바빠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뭐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현재 상태인데요. 아기가 출산한 지 한 4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이거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한 3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네, 어쨌든 한 번쯤은 꼭 해보실 만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출산. 본격적으로 그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뷰 상태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태가 뭔데, 왜 이렇게 중요한데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상태를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를 가지고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요. 한 번 개선을 하고 한 번 개선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점점 달라지는 코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뷰 상태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거 간단히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맨 뒤에 보면 깃허브 뭐 소스 있어서. 근데 뭐 누구나 만드실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앱이에요. 저는 버튼이 3개 있고요. 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밑에 여기 보시면은 뭐 타이틀이 이전 상태와 현재 값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냥 RGB 값을 바꿔주는 그런 간단한 샘플이에요. 여기서 상태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것도 상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뭐 컬러 값을 보여주는 얘도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스테이터스 바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상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다들 기본적인 거라서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상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란 요게 좀 상태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상태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했을 때, 내일 했을 때, 값이 호출했을 때 값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의 동시간대에 100번을 접근했을 때, 1000번을 접근했을 때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은 상태를 최대한 배제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뭐 접근을 하든 값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변수다, 뭐 말 그대로 변수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뭐 많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은 뭐 이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안드로이드 행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UI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드로이드를 쓰는 이유가 뭔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UI 단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보고 뭔가 선택을 하고 어쨌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뷰 상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게 뷰 상태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뷰 상태가 왜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제 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두 가지 예제를 보시면은 값은 똑같아요. 똑같은 B에서 A 버튼을 눌렀는데 보면 RGB 값이 이제 다르잖아요.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상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태가 꼬였을 경우에 나는 분명히 유저는 같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 같은 액션을 했는데 서로 다른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앱인데 실제 뭐 앱 만들고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유저는 똑같은 액션을 했는데 유저한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다른 의도하지 않은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상태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샘플 코드의 첫 번째 단계의 코드거든요. 이게 전부긴 한데 생각보다 코드가 많고 뭐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게 많아요. 이 코드는 지금 뭐 안 보셔도 돼요. 뒤에 이제 조금씩 다 나오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화면이 복잡해진다고 하면은 상태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태가 많아지면은 관리가 어려워지고요. 관리가 어려워지면은 방금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죠. 다들 빈번히 경험하고 계신, 현재도 경험하고 계신 진행형인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앱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뭐 라이프 사이클이 꼬인다던가 뭐 널러블한 값을 잘못 관리를 한다던가 하면 심지어 앱이 런타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은 상태를 표시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게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코드의 부분이에요. 이제 좀 보시라고 이제 짧게 추락했는데 두 개로 나눴는데 이 코드가 전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코드예요. 여기서 뭘 개선하지? 개선할 거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몇 가지 상태 관리하는 데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거든요. 애매한 점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역 변수로 커런트 아이템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버튼을 리스너를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내가 선택한 뭔가 버튼의 정보값을 넘겨주는 코드거든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봤을 때 문제는 지금 액티비티가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더 뒤에 나오면 이게 왜 이상한지 또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상태를 저는 상수값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1, 2, 3. 뭐 1, 2, 3 말고도 뭐 A, B, C 뭐 이렇게 하든 어쨌든 뭐 저런 상수값으로 매직 넘버라고 많이 하죠. 저런 값들로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드거든요. 밑에 있는 코드도 보면은 크게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액티비티가 상태에 따라서 분기를 해서 뭔가 UI를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코드 보시면 else 구문이 있잖아요. 저는 상수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else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when이라는 거는 코틀린을 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 요 when 키워드가 자바로 생각하시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FP 쪽에서는 뭐 이런 걸 패턴 매칭이라는 걸 부르라고 하는데 뭔가 값을 분기해서 처리할 때 뭐 if else로 계속 표현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에 하나다라고 지금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태가 달라졌을 경우에 뭔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는 좀 더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템 지금은 A, B, C가 있었는데 만약에 D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D가 추가된다면은 그냥 여기 D가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일반적이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값 D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클릭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뷰를 하나 만들고 그냥 내가 생성한 D 값을 전달을 시켜줘요. 여기까지 하고서 내가 이제 아이템 D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앱이 죽어버리죠.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내가 상태 값은 추가를 하고 상태 값을 전달하는 코드도 추가를 했어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 로직, 그 상태 값을 분기해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 상태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렇게 실제 분기하는 코드에도 그 값의 상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 n이 지금은 뭐 D라 그랬는데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추가된다 그러면은 똑같거든요. 계속 아이템 뭐 n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분기하는 코드도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뭐 UI 코드는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상태 값만 추가하고 실제 내가 분기해서 뭔가 UI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지 않아도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은 되는데 런타임에 아까 보셨듯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혼자 일할 때도 혼자 뭐 코드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상태값 추가는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있을 때 나는 저게 추가됐는지 모르는데 뭐 나는 그 비즈니스 로직만 수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쉽지만 디버깅도 쉽지만 크리티컬하게 유저한테는 다가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값을 저희가 상수 값으로 추가를 했잖아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뭐 A, B, C, D로 할 수도 있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값을 봤을 때 1, 2, 3 이게 뭐지? 이게 또 문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상수 값으로 매직 넘버를 만약에 상수 값으로 뭔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1이라는 값을 뭐 지금은 저 뷰 상태에서만 썼는데 뭐 다른 상태 값이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리퀘스트 코드를 뭐 저는 상수 인티저로 많이 하잖아요.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이 일은 무슨 일인지 이 일은 뭐 아이템에서 말하는 일인가 이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액티비티 안에서 아까 지금 이것저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 뷰의 상태 관리도 하고 UI 처리도 하고 분기 처리도 하고 보면은 요구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지금 코드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상태값도 추가해줘야 되고 뭐 이벤트 전달하는 코드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분기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 코드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게 매우 극단적으로 심플한 앱이라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아까 액티비티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일단은 MVP로 해요. 뭐 뒤에 보면은 뭔가 더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이라는 말을 했겠죠. 어쨌든 MVP로 하는데 MVP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모델 뷰 프레젠터가 있어서 뷰에서 어떤 뭐 터치든 클릭이든 이벤트를 받아와서 프레젠터에 전달을 하면은 프레젠터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데이터 가공이 완료되면은 뷰에 다시 완료된 데이터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업데이트해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이 기존 코드거든요. 안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뷰를 하나 추가를 해줘요. 현재 저희가 뷰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액션은 뭐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젠터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이 완료가 되면은 너 이거 업데이트 해라고 액티비티에 던져주는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프레젠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프레젠터는 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까 상수 값이든 이런 상태 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는 MVP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뷰는 상태값 관리하는 코드가 빠졌거든요. 뭐가 개선됐는데 크게 개선된 게 저 프레젠터 하나 생긴 거 말고는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액티비티에 있던 거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상태 관리를 프레젠터가 해요. 액티비티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뭔가 생각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크게 코드상으로는 그냥 복붙형식으로 이동만 됐을 뿐이고 실제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뭐 저게 상태를 프레젠터가 관리하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개선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계속 요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수값으로 관리하고 있고 뭔가 런타임 중에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런타임 중에 뭐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넘 클래스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넘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이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FP 쪽에서는 이걸 대수적 타입이라는 걸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대수적 타입 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거든요. 그냥 부분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A, B, C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일단 그 1, 2, 3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코드를 뭐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값에서 어쨌든 명시적인 클래스로 변경이 됐어요.
일단 그게 한번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인원 클래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같이 상수로 상태를 관리했을 때는 뭐 1, 2, 3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3에서 10,000번으로 뛸 수도 있고 10만 번으로 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상태값이 추가될 수도 있고 전혀 코드를 뭐 보는 사람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를 잘 모아놓고 하면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저 상태값이 저기에 다 몰려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솔직히. 여기 있고 뭐 다른 파일에 갑자기 새로운 상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코딩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인엄을 쓰게 되면은 이런 상태값들이 하나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런 인엄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추가로 저 아이템을 상속받아서 뭔가 작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인엄을 쓰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뭔가 상태를 설계할 당시에 내가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이것만 잘 익혀가셔도 크게 될 것 같고요. 제 세션에서는요. 그래서 저렇게 인엄으로 아이템을 바꿨고 뷰에서 이제 분기하는 코드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은 인티저였던 값이 아이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else 구문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제가 좀 전에 인원 클래스를 써서 상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내가 인원 클래스로 뭔가 설계 당시에 모든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lse 구문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else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이런 패턴 매칭을 했을 때 A 값에 대해서 처리만 하고 BC는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BC를 else로 묶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인엄에 있던 모든 상태 값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게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날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뒤에 좀 더 보면은 일단은 지금 코드로만 봤을 때는 else가 필요 없다가 어쨌든 코드가 라인이 짧아졌죠. 이것도 뭐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아이템 D가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면요. 이렇게 D가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ABC에서 D가 하나가 되고 여기까지는 뭐 아까 상수값도 여기까지 추가는 했잖아요. 똑같고 그리고 분기하는 UI 처리 코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인엄은 분기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D를 제가 추가로 처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아까 이전 코드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런타임 중에 사용자가 크래시를 겪지 않을 거니까. 대신에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여기서 너 인엄 타입에서 모든 타입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어 라는 에러를 뱉어줘요. 그러면 else를 추가하던가 아니면 내가 인엄에는 추가는 돼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은 코드를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D에 대한 코드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요걸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원 클래스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ML모만 상수에서 명시적인 클래스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설계 시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값만 추가하고 비즈니스 로직 분기 코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런타임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만으로도 굉장히 아까 이전 코드보다는 훨씬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또 개선을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갈 거예요. 실드 클래스가 나올 때까지. 네, 아직 실드 클래스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인원 클래스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아이템만 있었는데 지금은 타이틀 아이디랑 컬러 아이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원 타입의 실제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줬거든요. 아까 코드를 작성하실 때 보셨듯이 이미 내가 분기해서 뭔가 컬러 값이라던가 타이틀 아이디 값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즉 이건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모든 상태에 대한 값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코드를 거기서 분기하지 않고 이제 생성하는 시점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뭐 불가능한 게 아니죠. 이미 내가 거기 분기를 했던 코드를 그냥 여기다 옮겨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뭐 생성 시점에 상태와 가진 값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코드로 봤을 때도 이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 시점에 상태와 가진 값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태 값이 이상해. 그러면 이 코드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변경이 또 영향을 받냐면은 뷰가 인티저 값을 받던 거를 이제 아이템으로 바뀌었겠죠. 이건 아까 코드에서도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젠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인원 클래스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상수값에서. 얘는 인원 클래스로 아까 빠졌을 거고요. 인티저로 관리하던 거를 이렇게 아이템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뭐 이벤트가 들어오면은요. 똑같은데 여기서 그냥 요거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혹시 프레젠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상수값에서 인원 클래스로 바뀐 정도인데 뷰 쪽 소스를 보시면은요. 아까 여기는 내가 다 이게 알고 있다고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코드가 그냥 이렇게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내가 생성했을 당시에 이미 상태 값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아이템 A라고 타입을 내가 아이템을 전달할 때 아이템 A는 이미 값을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 값이랑 컬러 값이랑 인원 클래스로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이미 다 입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UI에서는 그냥 아이템에서 값을 꺼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처럼 분기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여기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좀 코드도 많이 간결해지고 내가 신경 쓸 거리들이 많이 줄었죠. 상태 값이 이상해 그러면 아까 인원 클래스로 만든 아이템만 까서 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발전이 됐는데 어쨌든 뷰가 상태에 따른 처리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값을 꺼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이템 D가 추가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정의한 인원 클래스에서 D를 하나 추가를 하겠죠. 실제 값들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뭐 클릭 리스너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패턴을 쓰든 뭘 쓰든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저 두 부분 지금 수정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인원 클래스 값을 추가하는 코드랑 이벤트를 이제 전달하는 코드 두 개만 수정이 됐거든요. 아이템 n이 계속 추가된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똑같거든요. 계속 값이랑 이벤트 전달하는 코드만 구현을 하면 돼요. 보면은 이 말은 즉 프레젠터랑 뷰에 분기하는 코드는 수정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상태 값만 내가 추가를 하고 저희 최초의 소스를 보면은 뭔가 상태 값이 하나 추가되면 소스가 액티비티가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모든 코드를 수정했어야 됐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 바뀌었을 때는 프레젠터로 바꾸고 인원 타입을 인원 클래스로 바꿨을 때는 비즈니스 로직 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뷰 상태값 전달하는 코드는 추가해야겠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상태값이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 뭐 n개가 추가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두 개만 하면 되지 비즈니스 로직 뭐 이런 분기하는 코드는 건드릴 필요도 없거든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UI 업데이트 코드도 변하지 않아요. 또 개선할 거거든요. 아직 실드 클래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개선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MVVM으로 한번 바꿔볼 거거든요. 아까 전에는 MVP였잖아요. MVP랑 MVVM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프레젠터가 뷰 모델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프레젠터와 뷰 모델이 뭐가 다르냐? 똑같이 뷰로부터 이벤트를 받아와요. 뷰 모델이. 대신 뷰 모델은 각 하나의 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경됐을 때 프레젠터는 명시적으로 뷰에 너 이거 업데이트라고 던져줬거든요. MVVM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바꾸면은 알아서 뷰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그리고 뭐 MVP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액티비티랑 봤을 때 1대1 구조인데 MVVM은 뭐 1대 N으로 액티비티 하나가 여러 가지 뷰 모델을 세분화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짧은 소스를 MVVM으로 한번 또 바꿀 거예요. 바꾸면은요. 일단 기존의 프레젠터로 작성된 코드가 뷰 모델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상한 놈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옵저버블이라는. 어쨌든 뷰 모델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을 코틀린에 있는 옵저버블이라는 걸 사용해서 할 거예요. 옵저버블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옵저버블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옵저버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틀린에서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퍼티 값에다가 바이 델리게이트 옵저버블을 하시고요. 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거든요. 얘는 첫 번째는 이니셜 값이라고 해서 초기 값, 맨 처음에 세팅된 값을 받고 그 다음에는 람다식을 하나 받아요. 근데 이 람다식에는 파라미터가 세 개 있는데 K 프로퍼티라는 뭐 프로퍼티의 액세서든지 게터, 세터라는 뭔가 프로퍼티에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값 그리고 바뀐 값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거든요.
간단하게 코드 실제 코틀린 소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실 분들은 코틀린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코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구현 소스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거든요. 유저의 네임이 있어요. 네임에다가 델리게이트 옵저버블을 적용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 두 번째 람다식은 실제로 값이 변경됐을 때만 콜이 되거든요. 그래서 콜이 만약에 name이라는 값이 바뀌면은 이 프린트는 그냥 찍어주는 거거든요. old name, arrow, new 이렇게 보시면은 유저의 name을 내가 first로 했어요. 근데 초기 값을 꺽쇠 no name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프린트리 찍히거든요. 이 람다식이 호출돼서 name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구독을 하고 있다가 바뀌었네 하고서 요 람다식이 수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프린트를 찍히고 만약에 세컨드라는 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값은 올드 값은 first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new 값은 second로 바뀌었고 이런 걸 언어 차원에서 코틀린이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굉장히 유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뷰 바인딩을 할 거거든요. 개념만 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냥 개념만 익혀가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다 슬라이드로 제가 제공 드릴 거라서 뭐 딱히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은 이걸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이템의 초기 값은 아이템 A라는 값이고요. 어쨌든 얘는 그래서 아이템이 바뀌었어. 현재 커런트 아이템 여기서 세트를 해주잖아요. 바꿔주잖아요. 이게 바뀌었네. 그러면은 이 람다식이 호출이 되고요. 그때마다 뷰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동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틀린에서 뷰 데이터 바인딩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고요. 그리고 옵저버블에 대해서 잠깐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A에서 A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버튼만 클릭만 두면 그럴 때는 호출이 되지 않아요. 값이 이전 값이랑 비교해서 달라질 경우에만 이 람다식이 호출이 돼요. 유용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내가 상태 값만 바꿔주면은 이제는 UI가 알아서 바뀌거든요. 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요구사항이 등장을 했어요. 데이터 스토어에서 아이템 정보를 가져오는.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이템 A, B, C, D의 컬러 아이디라든가 타이틀 아이디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면은 저 리모트 서버를 생각하셔도 되고 뭐 DB 캐싱을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외부에서 값을 끌어올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아이템 정보를 모르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요 정도 기능이 추가될 거거든요, 뷰에서는.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고 이제 다 요청이 끝났어. 그러면은 프로그레스 바를 제거해주고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에러 났어 라고 알려주는 상태 정도가 UI 상태가 추가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그리고 이제 아까 기존에 저희가 인원 클래스로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템이 실제로 컬러 아이디랑 타이틀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값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아이템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아이템 타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아이템 타입이라고 바뀐 이유는 이제 어쨌든 버튼 클릭을 하면 서버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나 A라는 상태를 눌렀어. 값 알려줘. B라는 걸 눌렀어.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타입들을 이렇게 아이템 타입으로 인원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 이유도 역시 어쨌든 우리는 뷰에서 클릭될 버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뷰에서 요청할 값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문으로 사전에 모든 값에 제한된 값을 알고 여기다 다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이너문 조금씩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뷰를 보면은요, 요 정도가 그냥 추가가 된 정도? 프로세스가 보여주고 없애주고 에러가 났을 때 에러를 표시해주고 뭐 이 에러는 그냥 제가 투두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 에러에 맞게 알아서 추가를 하시면 될 거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대신에 기존에 보시면은 아이템이 이 알고 있던 값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까 아이템이 없어지고 아이템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클래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코틀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또 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클래스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요, getter, setter, 뭐 해시코드, equals, toString, copy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만 선언을 하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지금 타이틀과 컬러는 리모트에서 받아올 거기 때문에 이미 값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가 어떻게 변경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뭐 클릭 이벤트를 왔을 때 지금 그냥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 정보를 넘겨줘라고. 그래서 이 요청이 넘어오면은요, 뭐 일반적인 코드예요 다.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고요. 스타일 캐치로 묶어서 데이터 스토어에서 값을 가져와요. 비동기로 뭐 값을 가져오겠죠. 뭐 동기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비동기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값을 가져오거나 혹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뷰에 에러를 던져줘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값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프로그레스 바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볼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비즈니스 로직에서 상태값만 바꾸면 뷰가 알아서 바뀌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뷰를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뷰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던 뭔가 개념들과 계속 봤을 때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걸 또 개선을 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이제 실드 클래스가 나왔거든요. 실드 클래스는 뭐냐면은 다들 알고는 계시긴 한데 사용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 클래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인원 클래스와 실드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원 클래스랑 실드 클래스 둘 다 모두 이제 타입을 제한할 때 많이 써요. 하지만 인원 클래스는 플랫한 형태를 쓰고 있거든요. 플랫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프로퍼티와 같은 메소드, 같은 생성자를 갖거든요. 근데 실드 클래스는 보시면은 실드 클래스로 타입은 제한은 했는데 어떤 애는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위에 두 개는 프로퍼티가 아예 생성자가 없고 밑에는 또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제한하면서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개념상으로는 똑같은데 실드 클래스는 인원 클래스의 상위 호환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컨스트럭터, 서로 다른 뭐 메소드 다 가능하거든요. 타입을 뭔가 서로 다른 뭔가 값으로 채워진 것들로 제한을 하려고 하실 때는 실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 상태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로딩 중인 상태, 아까 프로그레스 바가 보여지는 상태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요 크게 네 가지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과 실드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아이템이 바뀌는 값도 그대로 있고요.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이제 옵저버를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초기 값은 이닛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리퀘스트 코드를 보면은요. 아까는 여기서 뷰를 바로바로 호출했잖아요. 지금은 상태값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상태값이 바뀌면은 알아서 이 람다식이 호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상태에서 뉴 스테이트의 상태를 보고서 아무 값도 아니네? 그러면은 이닛 상태면 프로세스를 제거를 하고 로딩 중이네?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값이 성공적이었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면은 아이템이 만약에 바뀌었어. 그럼 다시 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UI 업데이트는 실제로 여기서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어? 그럼 그냥 뷰에 에러를 던져주는 상태를 보면은 뭐 init, loading, success, 에러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로직에서 뷰가 같이 뭉쳐 있었네 라는 그런 걸 봤는데 지금은 다시 또 분리가 됐죠. 상태만 관리하고 있죠, 나는. 이 부분이 뭐 물리적으로 보면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뭐 물리적으로 굳이 내가 뭐 데이터를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얘를 분리시킬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또 개선을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이라는 값이 그 오브젝트가 타입이 클래스 명이 박혀 있어요. 그 말은 즉 지금 요 아이템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 시킬 거거든요. 일반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제너릭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이거 뭐 아우티 이런 거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자바에서 제너릭에서 그 익스텐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퍼 바운드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화가 되면은 뭐 서로 다른 화면에서 뭐 실제로 내가 전달해야 되는 아이템 값이 다르더라도 이걸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 값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타임 정보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RX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이걸 RX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상태를 바꿔주는 코드가 그냥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보시면은 하나씩 보시면은 초기 값은 어차피 인이실 거고요. 뭔가 내가 값이 변경이 시작이 됐어. 구독을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은 로딩 상태로 상태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했어. 석세스 날려주고 실패하면은 상태를 실패로 바꿔주고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다시 상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RX와 같이 결합하시면 그냥 이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RX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코드가 편하실 것이고 아니신 분들은 뭐 아까 이전 소스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외부의 무언가를 코루틴을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UI 관련 코드는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상태는 지금 현재 내가 UI에 보여줘야 될 거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고 이제 상태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이템이 바뀌었을 때 아이템 정보와 아이템을 요청하는 사이에도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고 뭔가 UI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앱은 크게 상태가 두 가지, 변경될 수 있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태 값에 따른 UI의 동작들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저 상태 값이 아닌 다른 코드들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이 코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서비스 되는 코드들은 훨씬 복잡할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으로도 그냥 아예 분리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비즈니스 로직과 나는 상태 관리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를 바꿔주면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UI가 바뀔 거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요거만 사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코틀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코틀린에 익숙하신 분들은 델리게이터 옵저버블, 데이터 클래스, 인원 클래스, 실드 클래스 요 네 가지만 사용했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걸 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코틀린만 있으면 돼요. 갑자기 코틀린 약파는 게 됐는데 어쨌든 코틀린만 사용하시면은 지금 제가 표현한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UI 상태를.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개인차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코틀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이것보다 더 복잡하지 이것보다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러닝 커브가 있는데 어차피 코틀린 하실 거면은 이번에 뭐 익히셔서 해보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훨씬 간단해 보이거든요. 다른 뭐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도 뭐 데이터 바인딩 있잖아요. 뷰 모델도 제공을 하고 써도 되는데 걔를 익히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 익히시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더 쉬우실 분들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계속 이 제 발표의 장점,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상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내가 상태 값을 설정을 할 때 이미 모든 상태에 대해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옵저버블에서는 그 상태 값이 변할 때마다 UI에 관련된 코드를 거기서 넣어주거든요. 데이터 바인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뭐 아까처럼 1, 2, 3만 있었는데 갑자기 뭐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태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뭔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2개 이상의 중복 상태. 우리가 하나의 아까 저희 샘플 예제처럼 상태가 하나만 있는 지금도 상태가 하나는 아니고 2개였지만 어쨌든 이 2개 이상의 중복 상태가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템이라는 것만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템 B라는 것도 요청을 했어요. 비동기로. 그러면은 나는 두 개를 다 비동기로 던졌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거든요. 서버 환경에 따라서. 근데 나는 그 2개가 어쨌든 뭐가 먼저 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2개가 다 2개의 결과값을 전달받았을 때 그때 UI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싶은 거거든요. 비동기 병렬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RX 쓰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머지를 쓰셔도 되고 콘캣을 써도 되고. 근데 이 실드 클래스를 가지고서 또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실드 클래스로. 똑같거든요. 아까 네트워크 스테이트랑 상태 값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은 요 석세스에서 이제 아이템을 지금 제너릭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2개를 받는 거거든요. 뭐 3개가 되면 여기 3개가 되겠죠. 4개가 되면 4개가 되겠고 똑같아요. 2개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요것만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다른 건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옵저버를 하나 또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시는데 별거 없어요. 이닛에서는 똑같아요. 로딩 중에도 프로세서 보여주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뷰에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이 커런트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거는 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닛 값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정상적으로 값이 다 전달받은 거잖아요. UI는 여기서 업데이트를 시켜줬을 거고, 그럼 다시 이닛 상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코드가 들어온 거고요. 에러에서도, 근데 에러에서 보면은 지금 RX에서 요 클리어라는 걸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1번, 2번 두 개를 요청했는데, 먼저 요청한 API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두 번째, 뭐,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값을 내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청한 걸 캔슬시키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UI에 던져주고요. 먼저 받은 에러가 또 나가겠죠. 그리고서 다시 이닛 상태로 상태값을 바꾸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뉴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서로 다른 스테이트 두 개를 봤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아이템을 두 개 또 같은 아이템 두 개를 그냥 요청하는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똑같이 네트워크 스테이트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아까 저희가 멀티 네트워크 스테이트 뭐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일반화해서 만들었잖아요. 굳이 그래서 지금은 같은 형태의 상태값인데 서로 다른 상태값을 받아와도 상관없고요. 뭐 그냥 불리형 값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레진 코믹스 앱을 한다면은 요청을 할 때 성인 뭐 이 유저가 성인 유저인지 아닌지 이 유저의 로케일이 뭐 한국인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변경된 값들을 동시에 참조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복합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딱 봐도 그냥 좀 코드가 많아서 보기 어렵잖아요. 보면 그냥 이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상태고 이건 두 번째 상태거든요. 이 i는 뭐 in이 초기 상태고요. l은 로딩, s는 석세스, e는 에러인데 요 겉에 있는 값이 결국에 진짜 값이거든요. 어쨌든 에러가 먼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은 상태는 에러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상태는 둘 다 성공했을 때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상태도 둘 다 초기값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로딩은 둘 중에 하나가 로딩이거나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석세스를 했는데 하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이런 경우도 로딩 중인 상태잖아요. 반대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이넘이나 실드 클래스로 상태를 관리하면 모든 상태를 내가 초기에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에러를 발생하면 에러를 던져주고요. 에러 상태로 상태를 바꿔주고요. 그럼 아까 저희가 멀티 네트워크 스테이트에서 맞는 데서 에러가 던져지겠죠. 그러면은 이전 뭐 에러를 취소하고 뷰에다가 에러 코드를 던져주고 다시 이닛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아까 이전에 생성한 그 옵저버블에서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그 상태만 바꿔주면. 그리고 로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로딩이거나 하나가 석세스이고 하나는 이닛일 때 그 반대인 경우가 로딩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 석세스는 두 개 아이템을 그냥 던져주면 되고요. 얘는 그냥 상태값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 상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닛. 이닛은 근데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내가 상태를 모두 초기에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최초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 작성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지금 테스트 코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첫 번째 스테이트 값이 초기 값인 경우 이닛인 상태,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스테이트가 로딩인 상태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기 좋게 나눠서 그리신 다음에 그대로 테스트 코드에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레프트가 다 이닛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상태가 로딩인 상태, 세 번째는 뭐 첫 번째가 석세스, 네 번째는 첫 번째가 에러인 상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코드가 통과를 하면은 어쨌든 내 상태 관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구현을 만약에 하셨으면 테스트 코드 작성이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뭐 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상태만 값만 만들어서 던져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시간이 끝나가니까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제너레이트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커런트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건데 이게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멀티 아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결국에 상태가 바뀌면은 아까 저희가 만든
그 두 가지 상태 값을 가지고서 얘가 상태를 만들어주고 걔를 이제 멀티 네트스테이트 값을 바꿔주거든요. 그럼 최초의 변경 만들었던 옵저버블의 값이 들어와서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스테이트 1이랑 스테이트 2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병렬로 두 개를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각각 서로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A가 먼저 이게 호출될 거고 얘가 두 번째 리퀘스트라고 보시면 쉬우실 텐데 보시면 카피라는 걸 썼거든요. 얘 상태를 바꿨을 때. 이 카피를 쓴 이유는 데이터 클래스로 아까 만들어주면 이 카피라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지금 그리고 얘는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 값이 두 개가 있었어요. 카피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값을 카피를 하면은 기존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던 값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유지되면서 나는 스테이트 1만 이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 값을 이렇게 바꿔준 거거든요. 지금은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 클래스가 프로퍼티를 뭐 5개, 10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다 일일이 값을 내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생성자를.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바뀐 값만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변경된 값만. FP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전 값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뭐 get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호출될 거고 걔를 또 멀티 스테이트 값에 넣어줄 거잖아요. 멀티 스테이트가 바뀌었어 만약에. 그러면은 최초에 설정한 그 옵저버블 코드 안에 들어가서 UI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그 실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병렬 처리라던가 이런 거 상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더 이상의 개선은 없어요. 이제 끝이고요. 시간도 이제 끝났고요. 옵저버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태가 변경되면은 저희는 옵저버블로 데이터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UI가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그리고 중복된 처리 상태가 없어요. 로딩에서 로딩으로 갔을 때 람다식이 호출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코드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원 클래스와 실드 클래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성 시점의 모든 상태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게 키워드거든요. 런타임 시점이 아닌 컴파일 시점에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런타임의 사용자가 상태가 꼬여서 뭔가 크래시가 나거나 그런 걸 발생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상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작성이 유리하죠. 굉장히 쉽죠. 어렵지도 않고 뭐 목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의 상태값 관리하는 거와 상태에 따른 UI를 이거 못하네요. 영역이 분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새벽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앱보다가. 네. 그래서 실드 클래스와 인원 클래스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막판에 빨리 하긴 했는데,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샘플 코드는 여기 가시면 있고요. 이 슬라이드 어차피 제공된다 그러셔서 뭐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냥 저희 뷰 모델까지만 한 데는 그냥 마스터 브랜치를 보시면 되고요. 저 리듬에 써놓긴 했는데 지금 멀티 스테이트 만들었잖아요. 두 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얘는 그냥 멀티라는 브랜치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코드는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고 뭐 저희 뭐 뻔뻔 스터디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이런 데 오셔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미디엄에다가 글을 좀 요즘은 육아 때문에 못 쓰는데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코틀린이랑 FP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Q&A 세션 같은 경우는 웹에 네. 나가서 왼쪽에 별도의 세션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Q&A는 거기서 진행합니다. 뭐 Q&A는 그러면은 따로 별도로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뭐 홍보는 아닌데요. 그 인사이트라는 출판 회사에서 책을 3권 정도 기증을 받았어요. 뭐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오시면은 그냥 제가 기준이 없어서 그냥 선착순으로 3권 정도 있는데 알아서 드릴 테니까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책 받고 싶어요라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